윈드 제로. 어떤 가을이 와도 바람은 제로, 가벼움은 그대로. 밀레 윈드 자켓. 밀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도 선선하니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바로 밀레 시그니처 자켓입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야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내구성이 뛰어난 방풍 자켓인데요. 또한 투습 방풍 기능이 뛰어난 고어사의 윈드스토퍼 안감을 사용해서 방풍 기능뿐만 아니라 보온성과 스트레치성이 뛰어나 아웃도어 활동 시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가을에 캠핑이나 등산, 야외로 피크닉 갈 때 많으시잖아요. 이 자켓 하나만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착용감도 너무 편안합니다. 밀레 시그니처 자켓의 가장 큰 특징이 소매 포켓, 핸들, 가슴 포켓인데요. 수납성을 더욱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켓에 포켓이 많으면 편리한 거 아시죠? 후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상황에 따라 탈착해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밀레 시그니처 자켓은 방풍, 방습 기능의 고어텍스 안감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정말 우수한데요. 2023년 가을 조코피가 입어본 밀레 시그니처 자켓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시나요? 자, 추석 연휴에 총 2개의 빅딜이 터졌습니다. 자, 10월 2일 월요일 새벽에 드루 할러데이가 보스턴 셀틱스로 트레이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아침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릴라드가 결국 미러키 벅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죠. 네, 그래서 포틀랜드와 미러키가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삼각딜을 통해서 피닉스까지 참전을 했는데, 포틀랜드는 드루 할러데이와 2029년 비보호 픽 한 장, 그리고 2028년, 2030년 픽 스왑,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틀랜드로는 드루 할러데이가 떠나게 됐고요. 또 포틀랜드와 피닉스의 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포틀랜드가 디안드레 에이튼과 투마니 카마라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피닉스의 유서프 너키치, 그리고 나시어 리틀, 키온 존슨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에 있던 그레이슨 알렌이 피닉스로 가는 딜이 성사됐죠. 자, 이로써 미러키 벅스는 백코트의 공격진을 강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반대로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안드레 에이튼을 내보내면서 롤플레이어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쪼갤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로테이션을 또 키웠죠. 자, 그리고 포틀랜드는 이번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또 뜯어냈고, 그리고 릴라드뿐만 아니라 악성 계약인 유서프 너키치를 내보내는 대가로 또 디안드레 에이튼이라는 팀의 미래를 바뀔 수 있는 빅맨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번 삼각 트레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릴라 드라마는 아닙니다만 이 릴라 드라마의 나비 효과로 결국 이 포틀랜드가 영입했던 드루 할러데이가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포틀랜드와 이 드루 할러데이의 타임라인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포틀랜드는 이제 리빌딩을 한창 또 진행 중인 팀이고, 또 젊은 팀이고, 스콧 앤더슨에게 또 혹은 앰퍼니 사이먼스나 혹은 또 샤프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드루 할러데이는 곧바로 이제 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보스턴이었는데요. 포틀랜드가 이 드루 할러데이를 보스턴으로 내보내는 대가로 보스턴으로부터 로버트 윌리엄 3세와 말콤 브록던, 그리고 2024년 골든스테이트 이 픽인데 1라운드 탑4 보호 픽입니다. 그리고 2029년 보호가 되지 않은 픽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뜯어왔음을 알 수가 있죠. 네, 1라운드 픽 2장 이외에 브록던과 로버트 윌리엄 3세, 특히나 로버트 윌리엄 3세는 3년의 계약이 36mm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뭐 계속 쓰면 되거나 아니면 뭐 여의치 않으면 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 말콤 브록던도 뭐 1라운드 후반 픽 정도는 충분히 트레이드로 받아올 수 있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드루 할러데이로 굉장히 잘 팔았다. 특히나 2029년, 뭐 지금으로부터 6년 뒤긴 합니다만 비보호 1라운드 픽이라는 점, 그쵸? 네, 그리고 또 2024년 탑 보호 픽까지 가져오면서 여러모로 아주 뭐 남는 장사를 했던 포틀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러키에서의 릴라드는 어떨까요? 지난 시즌 미러키 같은 경우 오펜시브 레이팅이 14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였습니다. 자,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결국 미러키와 이별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최근 2, 3년 동안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팀 수비력의 강화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규 시즌 동안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 111.9였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우승을 노리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30개 팀 가운데 12위였고 결국에는 야니스라는 최고의 무기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코트 공격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12위 중위권 정도에 그쳤는데 릴라드의 지난 시즌을 놓고 보자면 58경기 출전, 큰 부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포틀랜드가 로터리 픽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데미안 릴라드를 셧다운 시켰죠. 그래서 58경기 뛰면서 36.3분, 득점이 무려 32.2득점에 어시스트 7.3개, 그리고 야투 46.6%, 각종 항목에서 특히나 공격과 관련된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랩터 수치를 보시면 디펜시브 랩터는 마이너스 1.5로 역시나 음수긴 합니다만 오펜시브 레이팅이 플러스 9.3,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펜시브 랩터만 따지면 탑3 안에 들 정도로 릴라드의 공격력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물론 수비력이 허약하긴 하지만 미러키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백코트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저는 팀이 원하는 니즈에 딱 맞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턴에서 할러데이는 어떨까요? 일단 지난 시즌 보스턴 동부 컨퍼런스 2위였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3위였습니다. 자, 다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데려오는 대가로 마커스 스마트를 내보냈죠. 그러면서 결국 데리 화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코트 포지션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말콤 브록턴을 내보내는 대가로 훨씬 업그레이드된 자원인 드루 할러데이를 영입을 했습니다. 드루 할러데이는 지난 시즌 미러키에서 뛰면서 67경기 19.3득점 그리고 5.1 리바운드 7.4 어시스트 필드골 48 3점 38% 이상이었고요. 수비력은 워낙 훌륭한 선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미러키 벅스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오프에서 제 몫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 자, 하지만 정규 시즌 때는 적어도 수비에서는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선수입니다. 자, 오펜시브 랩터가 지난 시즌 플러스 3.6이었고요. 디펜시브 랩터가 플러스 2.1이니까 랩터 자체가 이제 5.7로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긴 합니다만 릴라드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에게 필요한 건 제일런 브라운,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 팀의 날카로운 창이 3개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백코트에서 이 3명의 뒤를 받칠 수 있는 또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코트 자원이 필요했는데 마커스 스마트가 나가면서 데리 화이트 혼자서 짊어진 부담이 컸을 수밖에 없었는데 드루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이 보스턴이 확실하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닉스로 간 너키치는 어떨까요? 지난 시즌 일단 피닉스의 성적은 오펜시브 레이팅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7위였는데 케빈 듀란트가 정규 시즌 경기는 피닉스 유니폼을 입고 10경기를 채 안 뛰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유섭 너키치는 지난 시즌 포틀랜드 소속으로 52경기를 뛰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26.8분을 뛰면서 리바운드 9개 이상, 득점은 13.3점, 그리고 피딩이 되는 선수예요. 어시스트는 거의 3개였습니다. 종종 3점을 던지고 야투 52%, 그리고 스틸과 블락은 0.8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랩터 수치를 보시면 공격적에서는 좀 좋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1.1. 하지만 수비에서는 존재감을 발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발이 느린 선수긴 해요. 자, 하지만 디안드레 에이튼보다는 좀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이제 4살밖에 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피닉스 입장에서는 디안드레 에이튼 어차피 팀의 마음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 선수를 내보내는 대가로 널키치와 롤플레이어들을 데려오면서 계약을 쪼갰던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틀랜드에서 에이튼은 어떨까요? 지난 시즌 포틀랜드는 오펜시브 레이팅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27위,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에이튼은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 67경기 뛰면서 30.4분, 18득점, 리바운드 10개, 데뷔 이후에 단 한 번도 더블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한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피딩 능력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블락이 0.8개이긴 한데 이 선에서 세로 수비나 혹은 림 프로텍터로서의 면모는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슛거리가 이제 짧은 그런 이 빅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랩터 수치를 보시면 오펜시브 랩터가 마이너스 2.4, 디펜시브 랩터가 마이너스 0.3, 2차 스탯이 굉장히 나오질 않는 선수인데 다만 이제 에이튼은 피닉스 선즈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그리고 항상 본인은 좀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브래들리 빌과 또 케빈 듀란트가 온 이상 에이튼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많지 않았죠. 기껏 해봤자 4옵션 정도이고 또 쩌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틀랜드로 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고 또 포틀랜드에서도 변함없이 더블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이제 포틀랜드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릴라드와 널키치가 나갔고요. 들어온 선수를 보시면 디안드레 에이튼, 로버트 윌리엄스, 말콤 브럭던, 투마니 카마라,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뜯어왔습니다. 2024년 1라운드 탑4 보호픽과 2029년 비보호 1라운드 2장, 그리고 2028년과 2030년 픽 스왑. 그러니까 릴라드와 너키치를 내보내고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저는 잘 뜯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포틀랜드와는 달리 굉장히 일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악성 계약의 너키치를 처리하면서 디안드레 에이튼, 로버트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전도 유망한 빅맨진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에 대한 열망을 에이튼이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뭐 야니스처럼 뛰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3점 더 쏘고 리머텍도 하고 싶어 했던 이 선수인데 로버트 윌리엄스와 또 페어링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뭐 디안드레 에이튼이 4번으로 뛰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디안드레 에이튼이 훨씬 피닉스 선즈 시절 때보다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또 함께 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튼의 활용도를 실험하는 동시에 여의치 않으면 3년 36밀 남은 로위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팀 친화적인 계약이고 또 계약 기간이 3년이면 많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도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에 더해서 이 말콤 브록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트레이드 매물로 쓰일 수 있는 볼핸들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당장 팀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 그러면 브록던에다가 픽 붙여서 팔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1라운드 픽 쟁여놓겠다. 1라운드 한 15번, 20번 픽 이후로 픽을 가지고 있겠다 한다면 또 브록던은 언제든지 매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가 케빈 듀란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브루클린 네츠 쪽에 줬던 자산이 1라운드 픽 4장, 그 다음에 미카엘 브리지스와 캠 존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릴라드의 트레이드 대가로 받아온 매물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 보시듯이 물론 널키치가 끼어있긴 합니다만 널키치는 악성에 가깝고 당장 쓸 수 있는 빅맨 2명과 트레이드 자원으로 가능한 베테랑 하나, 그 다음에 1라운드 탑 보호픽과 비보 1라운드 2장, 픽 스왑 2장이면 저는 아주 훌륭한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상 베스트 5 다음 시즌 포인트 가드 스쿠드 앤더슨, 슈팅 가드 앰퍼니 사이먼스, 스몰 포워드 쉐이든 샤프, 4번 제라미 그랜트. 하지만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해요. 완전히 뭐 타임라인이 맞는 선수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센터는 디안드레 에이튼, 벤치는 로버트 윌리엄스, 말콤 브록던, 마티스 타이블 등등이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콤 브록던과 이제 1라운드 픽 2장이 나가게 됐고요. 또 들어온 선수로는 드루 할러데이가 있습니다. 자, 드루 할러데이는 마커스 스마트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스타에도 2번 뽑혔고 그리고 또 드루 할러데이가 공격에서는 뭐 스마트보다 훨씬 더 빼어난 득점력과 볼륨을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떨까라는 뭐 의문 아닌 의문은 생깁니다. 자, 미러키 시절로 한정을 했을 때 미러키에서 3년을 뛰었는데 정규리그 3시즌 동안은 18.5득점, 어시스트 6.8개, 야투가 무려 49.4%, 3점이 38.5%였는데 플레이오프 3년 동안은 17.9득점, 뭐 이건 오케이. 7.9 어시스트는 더 높아졌죠. 하지만 야투가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야투가 39.6%, 3점이 30.4%. 결국에는 야투와 3점이 전부 다 마커스 스마트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득점력이나 어시스트 개수 자체는 스마트보다 더 많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보스턴에서도 반복이 된다면 우승에 목마른 보스턴에서 결국 할러데이를 데려온 건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 할러데이가 뭐 굉장히 매너 좋은 수비수고 또 정규 시즌 때 늘 꾸준한 활약을 펼치지만 다소 또 기복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종종 나오는 공격에서의 보네트 플레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보다 모든 게 상위 호환이지만 또 스마트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도 은근히 드루 할러데이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한다면 보스턴은 우승. 반대로 미러키에서 보여줬던 빅플레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아지고 실수가 잦아진다면 테이턴과 브라운이 더욱더 고생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드래프트 지명권은 차고 넘칩니다. 1라운드 픽 2장, 그 다음에 스와이빅이 가능한 1라운드 픽 3장,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8장이 있으니까 여전히 뭐 어음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 보스턴의 현재 셀러리 현황을 감안할 때 이 픽을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이 보스턴이 얼마나 미래를 잘 도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를 영입을 하면서 다음 시즌 23-24 시즌 기준으로 연평균 30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만
4명입니다. 드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이 4명이 연평균 30일 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컨 에이프런을 넘긴 5번째 팀이 됐어요. 골든 스테이트, LA 클리퍼스, 피닉스 선즈, 그리고 밀워키 벅스가 현재 세컨 에이프런을 넘기게 됐는데 이 세컨 에이프런을 넘기면 이제 새로운 이 CBA 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일단 미니 MLE를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을 묶어서 트레이드하는 경우에 트레이드 플레이어 익셉션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에 현금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발생한 TP가 설령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또 7년 동안 1라운드 픽 트레이드를 불허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세컨 에이프런을 3번 넘기게 되면 그의 팀의 1라운드 픽은 순위와 관계없이 마지막 순위 30순위 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컨 에이프런 넘으면 완전히 팀 운영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프런과 세컨 에이프런을 넘기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겼을 때는 사인 앤 트레이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MLE 이상급의 연봉이 높은 선수가 방출됐을 때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시 나가는 샐러리의 110% 이상을 받을 수 없는 뭐 이 정도는 오케이인데 세컨 에이프런 넘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세컨 에이프런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즌 때 제이슨 테이텀에게 맥스 연봉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멤버로는 이제 한 2년 정도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세컨 에이프런 넘기면서 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멤버로는 2년 내에 우승을 해야 되는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다소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로이를 쓰지 않았던 마즐러 감독의 성향은 뭐 인정하더라도 하지만 야니스 같은 선수들을 만났을 때 로이의 공백은 과연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죠. 이 마즐러 감독은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별로 쓰지 않았어요. 물론 고질적인 무릎 부상도 있었지만 사실 이메이 우도카 감독보다는 훨씬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수비에서 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야니스처럼 사이즈로 운동 능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키 큰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포르징기스만 믿고 가기에는 또 건강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보스턴이 분명히 보강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5입니다. 저는 포인트 가드로 드루 할러데이를 쓸 것 같고요. 슈팅 가드 데리 화이트, 3번 제일런 브라운, 4번 테이텀, 5번 포르징기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드루 할러데이 1번, 브라운 2번, 테이텀 3번, 그 다음에 포르징기스 4번, 호포드를 5번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호포드는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저는 벤치 멤버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벤치는 알 호포드, 페이튼 프리차드, 오셰이 브리셋 등등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은 아직까지 로스터를 보강할 수 있는 스팟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스맥 비욘버처럼 림을 지킬 수 있는 수비형 빅맨을 꼭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팀 피닉스 선즈입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을 내보내는 대가로 유서프 너키치, 그레이슨 알렌, 나스어 리틀, 키언 존슨을 데려왔는데, 일단 에이튼을 내보내는 대가로 너키치라는 주전과 또 롤플레이어 3명을 쪼개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로써 이제 로스터는 좀 더 풍부해졌지만 너키치 플러스 알파로 받아온 선수들은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유서프 너키치는 악성 계약자거든요. 그렇다면 뭐 픽을 받아올 수는 없었겠지만 나스어 리틀이나 키언 존스보다는 조금 더 급이 높은 선수를 받아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동부 두 팀의 전력이 함께 강화돼 버렸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웨이브했던 캠페인은 미러키로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러키는 또 데미안 릴라를 데려왔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는 드루 할러데이를 영입을 했는데, 이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각 트레이드 이후에 피닉스 선즈가 혹여나 파이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두 팀이 딱 강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닉스 선즈가 파이널에서 보스턴 혹은 미러키와 맞붙었을 때 어떨까, 이런 궁금증과 또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브가 아니라 이제 트레이드긴 합니다만 어쨌든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이 캠페인을 내보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 받아온 게 미래 2라운드 보호픽과 또 6.5밀에 달하는 이 TP, 이걸 받아왔는데 결국 그 캠페인은 미러키 벅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업 볼 핸들러의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물론 에릭 고든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세이븐 리도 있고, 그리고 조던 구딘도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이제 뭐 머리 받고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퓨어 포인트 가드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피닉스 선즈가 결국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는 2라운드 픽 6장밖에 없어요. 다른 뭐 이제 트레이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베테랑 미니멈으로 다 영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2라운드 픽 6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다면 이제 그 방안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닉스 선즈 예상 베스트 5를 보시면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조시 오코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스프 너키치, 벤치로는 뭐 에릭 고든, 드류 유뱅스, 유타 와타나베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무언가적 로스터가 불균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안드레 에이튼은 어차피 피닉스 선즈가 내보낼 거였고, 그렇다면 널키치를 데려오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많지 않고 널키치의 연봉이 에이튼보다 절반이고, 그리고 로스터를 쪼개서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 목표는 달성했지만 무언가 에이튼을 내보내는 대가로 데려온 선수들, 더구나 널키치를 피닉스가 품었다면 조금은 더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러키입니다. 자, 미러키는 드루 할러데이, 그레이슨 알렌, 미러키의 우승을 이끌었던 두 백코트 주역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효과는 뭐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릴라드를 영입하면서 야니스에게 우승권 전력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와는 별개로 미러키 벅스가 야니스에게 3년 186.6미를 제시했는데 아직 야니스는 답변은 없었다고 해요. 다만 내년 여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뭐 팀에 경고성 발언을 했잖아요. 나는 팀이 우승권 전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승을 찾아서 떠날 것이다. 우승 반지를 추가하지 못한 채 한 팀에서 20년 동안 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루 할러데이를 떠나보낸 것 자체는 뭐 야니스 개인에게도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드루 할러데이보다 릴라드의 급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는 드루 할러데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백코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크리스 미들턴의 노쇠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릴라드를 데려온 이 선택은 뭐 야니스뿐만 아니라 미러키 팬들에게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마냥 릴라드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또 야니스는 2023-24 시즌의 성적을 토대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한 2년 정도인데 이 화끈하게 불태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뭐 야니스, 그 다음에 로페즈, 크리스 미들턴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계약 시점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릴라드는 아직까지 뭐 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멤버로 릴라드, 그 다음에 뭐 예상 베스트 5 미리 살펴보자면 릴라드, 팻 커너튼,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 아르토쿤보, 브룩 로페즈로 달릴 수 있는 시즌은 23-24 시즌, 24-25 시즌 정도다. 그 성적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이 팀의 미래와 선수 각각의 미래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2년 동안은 화끈하게 불태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미러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수비가 아니라 외곽 공격력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릴라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크리스 미들턴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느 정도 폼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드루 할러데이는 미러키 벅스 이적하고 나서 플레이오프 3시즌 동안 야투가 40%가 안 됐고 3점이 3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코트 전력에 대한 보강은 분명히 있었어야 됐습니다. 특히나 뭐 팻 커너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솔레이션 능력 떨어지고, 그레이슨 알렌 같은 경우도 팀은 떠났습니다만 스팟업 슈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야니스가 막혔을 때, 크리스 미들턴이 삽질할 때 누군가가 이제 정말 하드하게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이솔레이션 혹은 2대2 플레이가 되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저는 릴라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러키의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본인들이 릴라드를 영입하는 대가로 내보낸 드루 할러데이가 보스턴 셀틱스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컨퍼런스로 온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미러키 벅스의 아성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팀은 바로 보스턴인데, 그 보스턴에 드루 할러데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드루 할러데이를 상대해야 되는 아주 얄궂은 운명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내보낸 선수가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것만큼 구단이나 선수나 팬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고 환장할 만한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신인 감독이 에드리언 그리핀입니다.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 이 에드리언 그리핀 풀타임 헤드코치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코치의 기간은 길었습니다만 풀타임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가 누구냐? 바로 데미안 릴라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감독인 테리 스타츠입니다. 그런데 테리 스타츠 코치 같은 경우에
공격 디자인은 기가 막혔죠. 인바운드 패턴이 뭐 100개 정도였다고 하니까 가장 과장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 디자인은 좋지만 결국 릴라드와 CJ 맥컬럼으로 대변됐던 포틀랜드의 백코트 수비를 메우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수비 디자인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짜 감독과 수비 전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하지만 릴라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테리 스타츠 감독 코치가 어떻게 밀워키 벅스의 허약해진 일선 수비를 메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슨 알렌도 아주 좋은 팀 디펜더였고, 드루 할러데이 두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락다운 수비수였는데 당연히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오면서 백코트의 무게감이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헐거워진 수비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상 베스트 5를 살펴보면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2번은 팩 코너튼일 것 같아요. 물론 말릭 비즐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3번이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가 4번, 브룩 로퍼스 5번이고요. 그리고 벤치 멤버로는 얼마 전에 계약을 했던 캠페인,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 말릭 비즐리 등등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밀워키 벅스는 릴라드를 데려오면서 야니스의 마음도 붙잡을 수 있게 됐고, 다만 23-24 시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릴라드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야니스도 2024년 여름에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당장 성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에드리언 그리핀 초짜 감독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번 오프시즌이 이제 제임스 하든의 무브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또 추석 연휴 때 2가지 트레이드가 터졌는데 드루 할러데이가 보스턴으로 갔다는 소식, 그리고 나머지 팀들의 트레이드 평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남아있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제 10월 초입니다. NBA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저희 조코피TV와 더욱더 달려주시고 1월에 조코피TV와 함께하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의 미국 여행도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